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수희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3분기 또다시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실적의 훈풍은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2%가량 밀리고 있고 엔비디아가 3%가량 밀리면서 반등했던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약세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9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12월 금리 동결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것이라는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올가매고 있는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좌절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의 현재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이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는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AI에 대한 회의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지수가 0.74% 하락,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나스닥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약 2%대 하락 중인데 오늘 AI 반도체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영향이 큽니다. 또 S&P 500은 1.47%, 3대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과연 지금 시각 뉴욕 증시에서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텐데 오늘은 AI 반도체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2%대, 구글도 0.75%대, 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오늘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주들 그리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매 유통주도 오늘은 좋습니다. 이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6%대 오늘 S&P 500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 세 가지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AI 기술주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은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9월 고용보고서 밀렸던 원래 10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게 밤사이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고용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고용보고서가 신규 고용자 수, 그러니까 새롭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그리고 실업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은 가장 첫 번째인 신규 일자리 11만 9천 개 가까이가 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거의 5만 개였는데 2배 가까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거죠.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실업률은 2021년 이후로 최악으로 나왔다는데 이걸 과연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맞습니다. 우선은 그래프와 함께 같이 보시죠. 동시에 나온 실업률 상황입니다. 이 실업률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실업률은 4.4%, 전월 대비해서도 약 0.1%포인트 오른 상황이고요.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당히 상승폭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보다는 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에 집중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고 말았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장중이 플러스로 가다가 급격하게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 바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에 연준 인사들 역시 계속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 이 클리블랜드 해맥 총재 그리고 시카고의 오스탄 골스비 총재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고용보다 더 많이 위험하다면서 이 당분간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여전히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대 압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이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여전히 AI 고평가 우려는 시장에 가득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약 2%대, AMD는 장중에 약 7%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이슈 때문이었는지 바로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기 전에요. 밤사이에 이제 복해 캐피털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된 데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매출 채권 증가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건데 여기서 매출 채권은 기업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하루 사이에 더 커진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AMD도 오늘 상당 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사실 오늘 AMD의 이런 급락을 촉발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오픈 AI로의 1,000억 달러의 이 투자를 하기로 한 점이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AMD랑 상당히 대조가 됐습니다. AMD는 지난달에 6억 달러 규모의 이 오픈 AI로의 GPU 투자를 완전히 서명한 바가 있죠. 절대 무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AMD에 대한 불안감이 엔비디아와 대조해서 크게 나타난 것이고요. 오라클은 오늘 개별주의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의구심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과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현재의 문제점인데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시장 마무리 지었는지 엔비디아입니다. 약 3%대 하락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진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7%대 강세 보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입니다. 7.8%, 엔비디아에 비해서 더더욱 2배 가까이의 정규장에서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라클, 대표적인 이 AI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오늘 6.5%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제 엔비디아의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단순히 AI 거품론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의 M7 종목 상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이 미시시피주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자금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더해서 테슬라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밤사이에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구글의 웨이모마저 테슬라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템퍼 지역, 뉴올리언스주까지 3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이중고가 겹쳤고요. 메타도 밤사이에 이 스페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스페인 법원이 4억 유로가 넘는 이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는 이 소식이 다시 한번 메타 하이퍼스케일러의 발목 붙잡았습니다. 그럼 3가지 종목 흐름들의 현재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2.49%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2%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타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아쉽게 마쳤고요. 이어서 3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월마트인데요. 저번 홈디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홈디포 자체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S&P 500의 상승세를 이끈 월마트였는데요. 또 이 CFO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번 아마존과 홈디포는 조금 비교가 되면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이 국내 증시에서 황반병성 치료제 그러니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밤사이에 황반 부종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가 조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일리아 HDE를 FDA, 미국 식품의약처가 승인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아일리아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죠. 특히나 코스닥 쪽이요. 오늘 관련해서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가지의 현재 종가,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6.5%대 강세로 정규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이 리제네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5%대 강세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특징주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우선 어제 엔비디아와 동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업체 크로노스피어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수 소식이 플러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주들,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런 시장 속에서 이런 인수 소식은 오히려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주가 흐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텐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이 시각 7.42%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6개의 오늘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TI입니다. 0.29%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배럴당 여전히 60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사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기본적인 계획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 지정학적인 우려가 많이 감소된 영향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5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1,47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인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역시 이 때문에 3%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기대감이 꺾인 것이 오늘 기술주와 비트코인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사이에 이 롱 포지션을 중심으로 거의 7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은 0.05%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 가격도 짓누르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채권이나 다른 예금에 비해서 저하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 금 가격도 약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이유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나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뉴욕 증시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 뉴욕 증시 이데일리 특파원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보고 오늘 나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구나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AI 거품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네, 한마디로 엔비디아 효과를 이기지 못한 AI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든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나스닥이 장중 2% 넘게 뛰었고 S&P 500도 약 1.9%까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그 랠리는 불과 몇 시간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VIX 지수인데요. 2시간 만에 20에서 28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위험 자산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날 나스닥의 일중 변동폭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시장의 반전은 결국 AI 관련 자산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근본 우려가 재부각된 데서 시작했습니다. S&P 500의 PER이 22배, 10년 평균 18배보다 훨씬 높았고 미국 기술주의 최근 급등세가 과거 닷컴 버블, 과열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5년 뒤에도 지금 투자자금이 수익을 낼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일단 일부 수익을 실현하자는 흐름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 초반 5% 이상 급등했지만 이내 3.2% 하락했죠. 특히 매출 채권 급증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AI 칩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 왜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느냐며 시장이 매출 채권 증가를 불안 신호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은 단기 안심 랠리를 만들었지만 AI 투자 과열 우려라는 더 큰 구조적 공포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단기여도 너무 단기였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경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뭐 완전히 물리쳐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판다고 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본 투자에 대한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닌데 이런 물음표가 띄워지던데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좀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품 경고가 커지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속도와 규모가 역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고급 AI 칩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최종 비용은 조 단위를 넘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폭발적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사람에서 기계로 이동할 것이라는 구조적 대전환에 대비한다는 명분인데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엄청난 자본이 단기간 투입된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구조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채, 그리고 월가에서도 고개를 갸웃게 하는 비전통적 파이낸싱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순환 구조적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를 재정적으로 텃밭쳐 놓고서는 이 고객사 다시 엔비디아를 칩을 사는 구조인데요. 과연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인프라 확충의 병목 현상입니다. 전력, 전력망, 냉각 등 물리적 제약이 부각되면서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착공 단계에서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기도 전에 임대가 거의 완판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는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공급 병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투자 회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AI 기술의 중장기적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수익 불확실성과 위험한 투자 구조 등이 겹치면서 AI 거품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금리에 대한 그런 전망들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죠. 밤사이에는 드디어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기 직전의 고용 상태를 보여주는 고용보고서 9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실업률과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좀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9월 고용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혼재된 신호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개 늘면서 시장 예상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언뜻 보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를 뜯어보면 상당히 꽤 다릅니다. 먼저 7월과 8월 고용이 총 3만 3천 개 하향 조정됐고 특히 8월은 최종적으로 4천 명 감소,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월강 순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4.3에서 4.4%로 올라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을 볼 때 실업률을 가장 신뢰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비둘기파의 금리 인하 논리를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강한 고용 증가와 높아진 실업률이라는 상반대 신호를 던지면서 FOMC 내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노동시장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비둘기파와 물가 제적 가속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매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분석처럼 이번 지표에서는 어느 쪽 결론도 확정할 만한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또 이런 이유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어떤 방향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흐름은 둔화하고 있지만 실업률 상승의 해석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연준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결정은 사실상 완전한 오픈 케이스로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밤사이에 저는 이제 이 FOMC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 닉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 연준 내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렇게 혼재된 데이터들이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분석해봤고요. 3대 지수 과연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종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마감 상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미국 노동시장이 9월에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9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4천 명 감소로 수정된 8월 수치에서 반등한 것으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4.4%로 상승해 202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임금 상승은 전월 대비 0.2%로 둔화되며 혼재된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치는 셧다운 이전 상황을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12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실업률 상승과 임금 둔화는 인하 여지를 일부 남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음식 주점업에서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면 운송물류와 임시직 중심의 비즈니스 서비스는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12월 FOMC를 앞두고 불안전한 지표 속에서 정책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장비 생산에 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현지 시각 20일 소프트뱅크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장비 생산에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과거 GM과 폭스콘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활용했던 미국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의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8월 이 공장을 인수한 뒤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생산 기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장비는 오픈 AI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 등으로 공급되며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모듈형 생산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조립된 장비를 출하해 현장에서는 간단한 시험만 거치면 설치가 가능해 데이터 센터 건설 기간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투자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추진 중인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시장은 하루 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 CEO는 여전히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기억해야 할 정보가 폭증하고 있다며 내년을 메모리 업체들과의 큰 한 해로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메모리 공급을 받고 있으며 HBM과 LPDDR, GDDR 전 제품군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생산이 시작되는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는 8개의 HBM4가 탑재되며 가격은 기존 대비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 CPU, 베라에는 차세대 모듈, 속캠이 적용되며 LPDDR 칩 256개가 들어갑니다. 이는 스마트폰 중심이던 LPDDR 수요처가 AI 서버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업계는 HBM뿐만 아니라 LPDDR, GDDR까지 계약이 확대되면 메모리 시장의 사이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황 때 적자 전환하는 기존 메모리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3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4분기 매출 전망 역시 월가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젠슨 황 CEO는 블루에겔 판매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AI 버블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성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 블랙엘의 판매는 그야말로 상당히 높고 클라우드 그래픽 처리 장치는 완판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 5스타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고 등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2025년형 테슬라 모델 Y는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거쳐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1%,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93%를 기록하며 5성급 안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정면과 측면 충돌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안전성을 보였고 차체 강성도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AEB, 자동 비상제동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도와 유럽에서 판매되는 여러 트림에 동일한 5스타 등급을 적용한다고 유로 평가 시스템은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테슬라가 안전 중심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음을 확인해주는 사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월에 지금 고용 보고서는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고 11월 보고서는 12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OMC 12월 회의 전에 나오는 지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9월 보고서만 참조를 해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ADP에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고육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거를 얼마나 참조할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노동부죠. 여기서 발표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12월 16일 날 11월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FOMC 지나고 나서 11월 보고서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보고서는 참조할 수가 없고요. 일정상. 그래서 이제 9월 달 거 보고 그다음에 민간 ADP에서 나오는 그 공공 거 빼고 나오는 거 미국 그 근로자들의 연봉 가지고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그거랑 섞어가지고 참조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지수도 참조하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극심한 혼란이 이 예상에서도 드러났네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시티그룹에서 10만 5천 건 플러스 예상했는데 지금 스코티뱅크는 마이너스 2만 건 예상했거든요. 이 격차가 무려 12만 건이에요. 이거의 중간값이 5만 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표준 편차에서 그쵸? 통계학에서 나오잖아요.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다들 이게 저 5번이 정답일 것이다. 요즘에 수능 2위 신청 기간이잖아요. 5번이 정답일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답이 1번이 나왔어요. 거의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정답이 나온 거죠, 지금. 중간값이 5만 건인데 11만 5천 건이 11만 9천 건이 나왔나요? 11만 9천 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완전히 벗어났죠. 한 명도 여기를 예상한 순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시그마 비트가 완전히 벗어난 예상치 완전 밖으로 벗어나 버렸고요. 그리고 11만 9천 건이죠. 11만 9천 건으로 증가한 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수치로만은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번 연도 초에 있었네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12만 건 수준, 그 정도 수준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시장의 예상치 상하한 폭이 보여주는 이 대혼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항상 보면은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간 다음에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자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전략을 항상 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예고한 대로 10월 보고서는 영원히 사장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게 1910년대 이후인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트럼프는 최초의 일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이 세우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 증가보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2021년도로 가야 되네요. 2021년도 말에 4.5 부근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도 4년 전의 수준을 가야 이 정도의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번 연도는 당연히 최고고요. 작년에도 이 4.25죠. 4.25를 깨지 않았습니다만 4.25의 박스권을 깨고 돌파하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에 무게를 두면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거고, 이 지금 실업률에 이 방점을 두면은 실업률 좀 내려야겠다, 금리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업률과 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어떤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지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라면 연준 의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이 되진 않겠죠.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갔고 트럼프가 임명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조하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실업률의 내용에 또 어떤 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만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뭐 고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오늘 크게 내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15%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인데 고용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엔비디아발 이 AI 씬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시장을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블랙홀처럼 거의 뭐 모두를 삼켜 버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60개월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봐야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지금 실현이 된 거고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죠. 그리고 취업자 수는 좋게 나왔죠. 실업률만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표가 3개 중에 어제 3개 나왔잖아요. 중요한 게 다 2개가 좋네요. 그렇죠?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취업자 수는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실업률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업률도 나중에 이 뒷주면서 하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사실 지표가 다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안 좋겠죠. 헌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보다 경제 지표가 좋아가지고 경제가 강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올라야 좋다는 기대감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그것보다는 경제가 좋으면서 금리랑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할 때는 언제예요?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위기 터졌을 때 제로금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가는 게 난 거죠. 근데 지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가기에는 이 엔비디아라든가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신의 버블론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그 거품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영향이 하나도 못 미쳤죠. 지금 이 결국에는 어제 이 뉴스가 사실 이 지표에는 주목하는 게 별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뭐 그 도부파랑 매파랑 보여드렸잖아요. 호크파랑. 근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가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아까 제가 1번으로 좋은 거는 아예 경기가 좋으면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주가도 오르는 거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서 기대감으로 주가 부양으로 오른다. 그것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와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석돼 버립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흔들리고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고 살려야 되니까 연준 위원들도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후행적으로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그 고치는 드라이버를 들이민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돼서 주식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금 타임라인상 시간대가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어요. 지금 시간대가. 사실 뭐 이걸 고칠 수는 없는데 FOMC가 먼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일어났었으면은 이런 일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 타임상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 타이밍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 지표가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적고수 낮게 나오고 실업자 수 늘어난 거 실업률 빼고 2개 좋게 나온 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압도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간밤에서도 사실 뭐 나스닥이 2% 넘게 빠졌다라는 부분의 배경에는 이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서 이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한 대로 사기 순환 거래가 이 시장에서 좀 불안감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기분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뭐 이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렇게 경계론을 내세우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요. 지금 마이클 버리 더 찾아가겠죠, 언론에서. 맞춘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금 굉장히 또 신이 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빅숏이란 영화의 그 어떤 그 강렬한 인상까지 더해가지고 더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마이클 버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마이클 버리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간과하고 그럴 건 아니고 뭐 눈여겨볼 건 있습니다. 당연히 경계론도 우리가 눈여겨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순환거래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순환거래에 대해서 저기 엔비디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순환거래가 오히려 무슨 뭐 젠수당이 말하기로는 확장의 그 어떤 그거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는 뭐 그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어디로 갔죠? 네, 순환거래의 성격이 아무래도 모두가 순환거래 예, 제가 네, 순환거래 그게 없네요. 네. 네. 순환거래 그게 없는데 그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요 오픈 AI라던가 여러 그 업체들이랑 계약한 거 있잖아요. 오라클이랑 그런 것들이 결국 그거죠. 엔비디아가 돈을 대줘서 결국 그걸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그러면 거기서 연결고리 하나 부러지면 다 부러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엔비디아든 있으니까요. 오픈 AI든 그 양쪽에 한 다리만 부러지면 양쪽이 다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더 먹힌다는 얘기죠, 지금. 더 먹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주가 하락을 하니까. 네. 이 마이클 버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GPU 감가상각 연수를 늘려서 이익을 부풀리는 그런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좀 반박을 하고 나선 게 있나요? 예, 일단 사기를 붙이고 있죠. 자, 일단 근데 여러분들 마이클 버리 얘기를 곧 잘 들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네. 두산이랑 하나 경기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어디 걸었냐면 두산이 지는 거에다 걸었어요. 그러면은 그 두산에 지는 거에다 건 사람이 두산 잘 되라는 얘기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13F 보여드렸죠. 3분기 기준으로 우리 뭐 버크셔 해서이가 구글 산 것도 봤고 사이언S 자산운용에서 풋 산 거 보셨죠. 팔란티어 풋이랑 엔비디아 풋을 샀거든요.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매도를 하거나 매수만 해요. 예. 근데 마이클 버리는 풋이랑 콜을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냥 매도해서 포지션을 없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쳐가지고 공매도는 아니죠. 풋을 사가지고 하락하는데 배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영향력을 알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아, 내가 빅숏으로 떴기 때문에 언론에서 찾아서 막 인터뷰하고 내가 엑셀 글 한 번 올리니까 막 언론들이 다 어부징으로 뿌리네? 그럼 내가 공매도 지금 풋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야, 그럼 우리 사이언S 자산운용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면 내가 어필을 해야겠네. 당연히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눈여겨볼 건 있죠. 그런 걸 감안하고 눈여겨봐야겠죠.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 6년 전에 출시한 A100 GPU. 6년 전에는 A100이 나왔습니다. A100 GPU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대 활용도로 작동하고 있다. 크게 개선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지난 25년 동안 게임 GPU 회사에서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회사로 발전했다. 이거 우리 그 국뽕 갖게 하는 거기도 나왔었죠. 엔비디아 젠수당이 스타크래프트랑 뭐 이거 GPU 거기 팔다가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회사가 됐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바로 마이클 버리 거를 반박한 거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감가상각 기간 3년이면 충분하다. 그 GPU의 수명을 마이클 버리는 3년짜리밖에 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한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6년 전에 출시한 A100 GPU가 아직도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이클 버리는 사기로 늘렸다는 거죠. 3년에 뺄 거를 6년에 걸쳐서 빼면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비용이. 그런 얘기죠. 네, 엔비디아 지금 뭐 하룻밤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신기루처럼 사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지 정말 궁금해진 시점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중요 이 기술선이죠. 지지선이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미국 지수거든요. 이거는 누구 개인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어요. 마이클 버리가 조작할 수도 없고요. 버크셔 해서가 조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건 모든 수급이 부딪혀서 싸움을 해서 한쪽으로 쏠린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4월 달 이후에 최초로 60일선이 깨졌거든요. 지금 3대 지수가 전부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마저 어제 60일선이 깨졌습니다. 4대 지수가 모두 60일선이 깨졌는데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월 달에 트럼프가 갑자기 판넬 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무역 분쟁 선포한 그 시기예요. 그때부터 랠리가 이어졌던 7개월의 랠리가 마무리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12월 달 되면은 새로운 어떤 그 봉이 시작되는데 네. 위에서 이동평균선이 누른 상태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금리,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나오든 다른 어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이 좋게 나오든 타이밍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다시, 예. 결론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요. 최대로 따졌을 때 2만 선 가까이도 갈 수 있습니다. 2만 선 가까이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CNBC의 보도인데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아시아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실적, 사실 한 번 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AI 버블 논란 속에서도 그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에 따라서 지금 TSMC, 하이닉스, 삼성 등 이러한 아시아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다고요? 예, 어저께 이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이 시작하면서 어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등이 다 올랐는데, 그럼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TSMC,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는 용역 기업인 TSMC도 올랐고, 그 다음에 홍하이 정밀공업이라는 걸 하는 기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팍스콘으로 많이 알려진 또 기업입니다. 팍스콘은 이제 엔비디아의 서버를 또 조립해서 만들어진 용역 기업인데, 이 세 군데가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올랐는데
다만 처음에 이제 60만 원을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한 2% 미만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엔비디아 훈풍으로 그 아시아 증시 주요 종목들이 다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네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사실 뭐 호실적은 시장에서 좀 예견을 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젠순왕 대표가 수차례 이제 사석도 아니고 이제 공개석상에서 밀려든 수주만 해도 5천억 달러다. 5천억 달러는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 수치를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 어제 발표하면서 5천억 달러 중에 일부가 이제 반영된다고 본다면 예전된 그 호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뭐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뭐 6%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하이닉스는 초반에 60만 원 넘어섰지만 결국은 뭐 2% 미만에서 상승을 그쳤죠.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하이닉스도 사실은 아까 말씀 삼성전자나 뭐 TSMC 이런 종목과 같이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을 받다가 60만 넘었다가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전날 종가 대비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히 다 한국거래소 기준입니다. 전날 종가 대비 2%가 채 안 된 1.9%인가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주식을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궁금증이 달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엔비디아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보면은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2% 미만의 상승에 그쳤던 이유를 수급에서 찾아본다면 어저께 외국인은 3,700억 정도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고 개인은 3,100억, 기관이 약 830억 정도를 각각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갖다 버텨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는 어제만 그친 것이 아니고 9월 1일 이후로 이제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을 집계를 해본다면 외국인들 약 10조 7천억 정도를 갖다가 그 하이닉스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10조 7천억이나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받아냈습니다. 개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하이닉스 주식을 약 7조 8천억 정도를 갖다가 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관이 매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의 엄청난 폭풍 질주는 개인이 주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어서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유가 예,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외국인도 알고 저희 코너에서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로이터도 보도를 했고 그 다른 방식도 많이 외국인들 알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폭풍 매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유출이 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 환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쨌건 한미 관세 협정이 그래도 잘 해결이 됐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점은 매년 200억 달러의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어쨌건 달러 유출 아닙니까? 이 점을 갖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목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추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추정은 무엇이냐면 하이닉스가 압도적 높은 수익률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을 끝나가 된다면 부클로징, 이제 한 해 동안에 어떤 결산을 해야 되는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낸 하이닉스의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정도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얼만큼을 매수했나요? 예, 삼성전자를 만약에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시 지표가 불안해서 매도를 했다면 삼성전자를 10조 원 넘게 매수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추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추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너무나 높은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서 본인들도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이 얼마만큼이 이제 수익이 났는지를 갖다가 확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맞다 보여지고 그 두 번째 해석을 아까 좀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프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이제 YTD가 어제 종가 기준 YTD가 230% 넘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90%가 안 되면 88%. TSMC가 대단한 종목이 나지만 36%, 홍화이 정밀공업, 퍽스콘이 30%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버튼을 참기가 힘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엔비디아 폭발적인 성과, 단순한 성과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반도체 이 가치 사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일 텐데 앞으로의 실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KF21, UAE 150억 달러 협상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이 섹터가 수출에 탄력을 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 중동 방산 시장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습인데요. UAE가 한국산 KF21 이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15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러한 규모의 무기 계약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전해주기로는 15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GEC 정상회담 마치고 또 순방을 했는데 아니 왜 또 순방을 했지라고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멀다 보니까 가는 길에 이제 그 중동을 갖다 들려서 여러 가지 회담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 UAE에서 그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KF-21 전투기를 갖다가 비롯한 여러 가지 원전을 비롯한 그 한국과 UAE 협력 관계를 갖다 증진시키고자 그 방안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블룸버그가 주목한 점은 150억 달러 정도 이상의 수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점을 갖다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기 수출 대가로 이러한 계약을 했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UAE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포괄적인 단순하게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이 계약을 갖다가 아우르는 포괄적 가치살,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150달러 이상을 수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하죠. 하나의 생태계를 갖다가 UAE랑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걸 갖다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합의했다는 것은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 150억 달러의 가장 핵심이 되는 KF-21 전투기를 갖다가 UAE에 수출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UAE가 미국과도 이 전투기 협상을 했지만 좀 마찰이 있어서 아직까지 성사가 되진 않았죠. 예. 예. 그러니까 KF-21을 갖다가 UAE가 수입하기로 한 중요한 맥락 중 하나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미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협상을 했습니다. 전투기 같은 이제 국방의 중요한 물자는 어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로만 끝나지 않고 양국의 수뇌부 정상들이 만나서 이건 외교 안보에 직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의 그 최고의 수뇌부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정상끼리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미국이 이제 그 UAE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네한테 이제 전투기를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네의 네트워크에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의 물자를 갖다 배제시켜달라. 화웨이의 물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가 미국에서 스파이웨어 역할을 한다. 그 외교안보 기밀 문서를 빼나간다. 정보를 빼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UAE에 이제 화웨이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너네가 빼면은 우리가 너네 전투에 납품한 거를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협상하고 있다가 UAE가 거부를 한 것이죠. 거부를 했으니까 그 UAE는 전투기가 필요하고 그 틈을 타고 우리가 KF-21 수출을 갖다가 그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마찰이었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전투기를 UAE에 수출을 한다면 이 폴란드의 방산 무기를 수출한 거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이 중동의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UAE에다가 이제 그 KF-21을 수출한다면 첫 번째 수출은 아니고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제 UAE 수출을 했고 사우디에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 그 푸틴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이 위험을 느껴서 우리나라에 이제 K 디펜스를 많이 수입해 갔는데 여기에서 더 넘어서 중동까지도 우리의 그 K 디펜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짚어본다면 이미 벌써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LRG 넥스1이 사우디에다가 천공투를 수출했고 이것을 갖다가 또한 UAE나 중동에도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물량으로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캐나다에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제 수출한 것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과 더불어서 지금 파이널 2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제친다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80조 원입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거 잠수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이후에 여러 가지 물량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다 합쳤을 때 80조 원이나 엄청난 물량을 갖다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 한번 K 디펜스의 또 다른 어떤 그 점프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K9 자주포도 되게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봤을 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이제 방산 수출국이지만 나중에 27년이 됐을 때는 세계 4위권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 UAE는 우리에게 좀 바카라 원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UAE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강점을 할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서 성공했던 것이 UAE의 이제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원전을 갖다가 성공 잘 수행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이었던 체코 원전의 수주도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체코 원전의 가장 큰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냐면 체코 원전의 유럽의 한복판에 우리랑 경쟁 상대인 프랑스를 이기고 우리가 체코 원전을 갖다 수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UAE 원전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UAE 원전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UAE 스스로도 우리가 수출한 그 바라카 원전에서 자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크다면 당연히 중동이니까 중동은 이제 석유가 많고 원유가 많기 때문에 원전이 왜 중요하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 중동에 있는 많은 수뇌들도 차세대 자신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석유만 기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했고 UAE가 첫 번째 지으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UAE 자부심이 어떤 식으로 표출됐냐 UAE가 갖고 있던 화폐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이것인데요. 23년도부터 나온 화폐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집어넣습니다. UAE는 단지 돈을 댔을 뿐이지만 우리나라 원전이지만 그만큼 UAE 자부심이 크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도 원전에 대한 확대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폐까지 이렇게 바라카 원전을 넣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뭐 UAE의 자부심으로 해석이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원전 넘어서서 계속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예상을 더더욱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약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밤사이에 AI 인프라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거의 10% 급락했고요. 또 AMD도 약 7, 8%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밤사이에 추가가 됐길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건지 바로 정리해 보시죠. 우선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사실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밤사이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AI 인프라의 급락을 촉발시킨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자체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들이 밤사이에 급락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밤사이에 이 9월 고용 보고서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데이터가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고용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기대감이 꺾이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고금리 이런 지속이 되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첫 번째로 성장주들 그러니까 현재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규모 자금 집행 그러니까 덩치 대비해서 많은 자금을 이 투자하기로 한 기업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되는 환경에서는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도 높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할인율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깎아내리는 비율인데 인플레이션이나 이자 비용 같은 이런 부가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깎아내리는 것이죠.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이익의 현재 환산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디레이팅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AI 인프라주들과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더더욱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이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이런 이자 비용 등에 대한 자본 조달 비용이 안 그래도 심각한데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대비가 되어 있던 계획들도 비용 때문에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현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텐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점화가 된 문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수익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판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기업만의 이런 호실적만으로는 이 전체 막대한 추정적으로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이 자본 집행 비용을 정당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오늘 보시자면요. 엔비디아는 정작 2.98%,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AMD가 거의 7% 가까이, 마이크론이 약 10% 가까이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우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많다라는 점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AMD가 급락한 이유, 지난달 오픈 AI와의 이 6기가와트 GPU 공급 계약, 이게요 현재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이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든지 이걸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AMD가 훨씬 현재로서는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폭이 컸었고요. 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하게 우려감을 산 부분이죠. 여기서 매출 채권은 기업이 물건을 팔았을 때 아직 받지 못한 돈인데 물론 많은 칩을 판 건 사실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와 같이 엔비디아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로서는 강해졌다는 의미이죠. 또 마이클 버리가 그 전에 일으켰었던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 이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 쿠다 소프트웨어 덕분에 올해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6년 된 A100 GPU도 작동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지난주에 촉발됐던 이 감가상각 문제는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AI 인프라주들 급락한 이유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조금 덜 춥네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더 좋은 HBM 더 많이 필요해진다. K반도체 투톱 생산 능력 확대 총력이다. 어제 이 표를 먼저 보시죠. 어제 젠슨 황 CEO가 나와서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했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고,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AI 거품론을 젠슨 황이 만약에 좀 걷어줄 수 있을 거,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여주신 이 표가
HBM GPU 의 탑재 현황,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일단 HBM의 탑재 수가 8개에서 12개. 이제 내년부터는 HBM4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보 계획.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GPU 잘 나간다. 근데 그 GPU에 HBM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현재 블랙엘 기준으로 60%, 그다음에 루빈 기준으로 넘어가면 일단 시장은 40%인데 결국은 또 60% 이상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HBM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젠슨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표에 있는 생산 능력 확보. 지금 뭐 다 쇼티지죠. HBM 쇼티지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올 들어서 레거시 디램들 쇼티지 늘어나고 있고, 내년 뭐 낸드까지 그렇죠. 내년에는 디램 쇼티지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쇼티지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더 많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가격, 즉 P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내년 영업 이익이 뭐 좀 뭐 70조, 80조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자 하나만 뭐 110조를 넘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지금 이상만 본다면 내년에도 P 때문에 P 플러스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팩트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뉴욕 시장 상황을 보면 어제 젠슨왕 CEO가 한 얘기만 가지고는 AI에 대한 이 고점론, 거품론, 우려 등등 이게 말끔히 가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도 나스닥이 2%가 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은 AI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어제 젠슨왕 CEO의 언급 또 엔비디아의 실적만 놓고 봐서는 별로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새로운 거 없니? 뭐 이런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이거 말고 뭐 딴 거 없나라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좀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대기성 자금들의 돈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신용요자금도 여전히 조금 주춤해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AI와 또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이 포트에서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타이밍이냐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오늘 뉴욕 시장은 그런 거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사실 외국인은 이미 10월부터라고 보면 되죠. 10월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더 유난스럽죠. 이번 달에 좀 외국인이 10조 넘게 팔았는데 10조 중에 8조가 두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6조 넘게, 삼성전자 2조 가까이 합쳐서 두 회사 8조 넘게 팔았습니다. 주가는 뭐 여전히 잘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이닉스, SK,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이유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 사실 이것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올 들어서 하이닉스는 2배 이상, 삼성전자도 지금 한 60-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다른 걸 좀 들어갔다가 또 좀 이제 가격이 좀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 뭐 리즈너블하래.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 뭐 이런 식의 대세장에서 강세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 징검다리, 이 계단식 어떤 그런 상승세가 다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외국인의 이런 행보의 특징은 반도체만 산 게 아니라 조방원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분도 같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뭘 샀느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소외됐고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올랐고, 그런데 펀더멘탈은 좋고 또는 턴어라운드하고 이런 쪽입니다. 바이오 중에서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그 MLB 이 기판 쪽, 그다음에 LG CNS 이쪽은 그 AI 반도체 AI 인프라 쪽에서 좀 이 공조 쪽이죠. LG 화학,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을 지금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업황도 업황이지만 개별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들은 주시하고 있다. 근데 역시 또 일정 시간 좀 지나가다 보고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좀 오르다 보면 또 반도체로 다시 뭐 매기를 집중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은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력기기는 근데 외국인들 여전히 되게 좋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이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뭐 퍼센티지가 46%, 29%, 37%입니다. 요즘에 보면 특히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효성중공업, H현대일렉트릭은 그래서 북미 쪽 또는 국내 쪽의 생산 캐파를 좀 대폭 늘리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이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공장을 확대 추가 증설을 해서 내년에 말까지 50% 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대단하죠. 이미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에서는 넘버1입니다. 변압기 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쪽은. H현대일렉트릭도 미국하고 미국 엘라바마 공장도 증설하고 국내 울산 쪽도 공장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 이게 전기를 나눠주는 거죠. 이 배전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변압기갑 대미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20%가 증가를 했고요. 전체 수출액 중에 58%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유럽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력기기는 그래서 조방원들 중에서도 현재로서도 가장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배당주 얘기를 좀 하죠. 최근에 이데일리에서도 그렇고 국내 미디어들이 이제 이 고배당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당수 분리과세 좀 차근차근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자사 소각안도 아마 연내에 입법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두 가지 빅 이슈가 좀 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시장이 확실히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 표는 고배당 ETF 일주일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많고 수익률만 괜찮은 게 아니라 돈도 좀 계속 고배당주로 좀 많이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 수혜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게 또 아니고 제도 쪽에서 좀 디테일한 제도 개선이 좀 있는데요. 이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세금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하고 뭐 이 개별 기업들의 이 그 어떤 분리과세 대상 되냐 마느냐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펀드만 사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니 무브라는 거는 딴 데 많이 가 있던 돈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러면서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배당주 같은 거 이게 참 좋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머니 무브까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고배당주는 지금 뭐 요즘 같은 때 딱 지금 조금 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분산되는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좀 봐야 될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엔비디아가 이 스트릿 컨센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그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세로 하루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미증시 마감 보자면은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9월 고용 보고서 이게 좀 예상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AI 인프라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이게 약간 금리 인하하고도 완전히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일단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9월 달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다 FOMC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FOMC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지만은 네. 연준 의견을 밝힌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5라고 했는데 남은 사람이 리사 쿡하고 파월이고 파월이었죠. 그 파우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트럼프라면 무조건 지고집대로 갔겠지만 시장을 봐가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리사 쿡이라는 이제 연준 이사가 명확하게 지금 자산버블 이제 거품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요즘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 신용 리스크 얘기들 오라클 특히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네. 또 채권 관련해 가지고 반응이 많다.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 나온 김에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엔비디아 쪽에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처음에 좀 반짝하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리사쿡 발언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그 미장의 흐름 자체는 명확하게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늘린다던데 괜찮겠어? 라는 이제 우려감이 그 AI 관련된 주식들 전반에 좀 확산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다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밤사이에 뭐 리사쿡도 리사쿡이지만 뭐 굴스비 총재라든지 해맥 총재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나가는데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한 방을 날린 게 이 리사쿡의 발언이었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AI 거품론을 완전히 좀 종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이제 그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출자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또 그 투자한 회사에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네, 이런 이제 서로 순환에 약간, 대한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최근에 빅테크도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는데라는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AI가 끝이 났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심리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구도이고 미장 역시도 FOMC 전까지는 그 노이즈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투자가들 포지션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배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해지하는 물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의 노이즈만 나오면은 바로 하방으로 좀 물량을 내던지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이제 AI 거품론의 자세한 핵심 사안을 보자면 뭐 지난주까지는 이 마이클 버리가 촉발한 감가상각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이 수많은 회사 체제들을 찍어내면서 비투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번 주는 약간 이런 기조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엔비디아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 전반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정당화하기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반도체 소보장을 넘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전력주들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가가지고는 AI 사이클은요, 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력원이나 또는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가 가속화되고 그쪽에 성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그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소부장 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이 탄력이 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캐퍼 증설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물론 캐퍼 증설을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정 전환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설 투자보다는 공정 전환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낸드 가격은 폭등했는데 낸드 관련주 다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낸드 가격이 왜 폭등나를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낸드 라인 일부를 갖다가 공정 전환해가지고 디램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쪽이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이제 HBF라는 얘기 또 최근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영향을 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했었던 대대적인 어떤 증설 사이클 이런 쪽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 소부장 쪽은 좀 약한데 문제는 지금도 전력난에 의해 가지고 AI 투자가 진행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도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데도 네.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전력 소비 쪽은 여전히 쇼티지구나 계속 나가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쪽이 확산이 됐다가 아마도 오늘은 뭐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밤 사이에도 마이크론이 뭐 거의 10%, 샌디스크도 비슷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눌려가는 모습은 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FOMC 여기서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좀 강세를 상당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확실히 금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근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M&A가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D&D 파마텍으로부터 에로를 해갔던 그 메세라라고 하는 회사도 네. 화이자가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저기 바이오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 에이벨 바이오가 이제 그렇죠. 한 3조 8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 한 것도 있었고 어저께는 알테오젠이 네. 그저께 밤이었나요?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SC 제형 판매승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 거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이슈들 잠재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계절적인 어떤 특수도 있고요. 1월 달이면은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바이오가 강했었던 그런 계절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계속 이어지는 꼬리 질문이긴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밤사이에 제 눈길을 좀 끌었던 이슈가 이제 미국 FDA에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의 이 아일리아 HD 여기 대해서 좀 이제 승인을 해줬다. 우리나라도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관련 뉴스들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글쎄요, 전 그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네. 성과가 좀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들이 아일리아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이 위주고 네. 삼천당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이 위주인 것 같고 셀트리온은 아마 아일리아 쪽에서 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이 플랫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봐야 하는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또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대로 쭉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10만 위안을 넘어섰어요. 아,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역시도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뭐 제한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고 2차 전지는 일단 큰 그림에서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격 시세 분출을 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번 주 주말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G20 정상회의 개최인데 여기에서 좀 약간 주요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G20에 러시아가 참석을 안 하고 미국이 참석을 안 하잖아요. 네. 뭐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하고 나면은 뭐 큰 딱히 의미가 네, 없다는 있을까? 그런.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파생 구조 말씀드리면서 네.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조금
변수가 있으니까 큰 상방은 막힌 상태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네. 미국은 이제 FOMC 전까지 금리 인하 노이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은 좀 눌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마무리 좀 하는 전략 이런 전망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까지 밤사이 이제 나왔으니까 뭔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 보일까요? 상방은 막힌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계속 네. 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상방이 막히는데 급등을 하면서 쫓아가면은 물리는 건 100%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주에 사실은 뭐 트레이드보다는 종목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계속해가지고 어떤 것들 하시는가요? 주로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섹터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진짜 우리는 주로 레거시가 많으니까 네. 이쪽이 정말 쇼티지가 구조화될 것인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저 스스로 이제 공부해가면서 관련돼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해가지고 추적하는 이제 스터디 위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건 시장이 급등하면은 저는 마음이 막 흥분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급등하면 지금 따라가야 돼? 빠지면 다 팔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충동에 의해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 큰 그림은 지금 이제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데 또 혹시 모르지만 어쨌든 낮아졌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지수 상단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좀 하방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가시면서 네. 단 한 가지 9월 달은 이미 시간적으로 좀 지난 그쵸. 데이터죠. 또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그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연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주 유력 인사들 가운데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뉴욕 연은 총재 계속 얘기한 걸 주목해 보실 네. 필요가 있다는 게 QE에 대해서 Q2요. 예. 네. 조만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는 네. 이거는 사실 그거를 담당하는 그 집행처가 뉴욕 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TGA 잔고가 역대급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최근에 네. 보면 다시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어쨌든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AI 버블 얘기 나오는데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을 해서 투자하니까 빅테크 하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순환 출자 구조네.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쵸, 마이클 그쵸, 벌이 그쵸. 나서가지고 그 얘기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포지션이고 미국도 지금 해지해놓은 어떤 해지성 그 자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방은 당분간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되 하방으로 갔을 때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업황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유동성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말인데 최근에 이제 초단기 금리도 굉장히 좀 약간 눈에 많이 좀 걸리는 그런 지표가 되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좀 유동성을 연준이 슬슬 좀 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뭐 스탠딩 레포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거 연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 운용처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쪽은 주로 이제 대형 시중은행들 쪽인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다가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마. 자산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거일 수도 있고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은 시장 자체가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협박에 가까운 얘기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시장을 조금 누르려고 하는 느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흥분을 좀 진정시키려는 효과,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지만 결국가 가지고는 저는 어쨌든 유동성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둘째 주 FOMC 전후까지가 네. 단기적인 고비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락을 유도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약간 좀 하방도 약간 제한적인 그런 하방도 상황이네요.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제 고객님들한테
이번 지수 하락 받을 때 네. 하방의 어떤 깊이 정도를 3,800을 한 번 정도는 좀 깨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3,800이요. 네, 아, 그 어제 정도를 4,000으로 얘기를 끝났는데.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올라가는데 흥분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제 그쵸, 고객들한테 그쵸.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깝깝한 게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지금도 4,000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4,400에 어제 마감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지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근데 저는 좀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800까지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 뭔가 계기가 있어야 좀 시장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제가 제시하는 거는 거기 네. 찍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주에 3,850인가 60인가 60까지 왔었죠. 그렇죠. 3,800은 찍은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제 염두에 두시지 마시되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네.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현금 있는 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시점을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맞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외인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면서 어제 반등도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코스닥도 좀 비슷하게 빠질 거다라고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은 코스닥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편안할 거고 그 섹터 가운데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좌절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크게 지금은 바뀌신 게 없으신 네, 부분이죠? 저는 뭐 그 생각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요즘 시장입니다. 이 11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보시라는 이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외인 선물 측면에서는 지금 뭐 추가적인 금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파생 포지션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풀었다가 담았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수익을 내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최대 손실이 2,700억까지 줄었었는데 그쵸. 다시 늘었어요. 4천억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건 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네, 여전히 외인 포지션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방은 좀 제한돼 있고 하방이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반등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약 10%대, 샌디스크가 10%대 중반대 하락 기록한 가운데 오늘 우리 반도체들의 향방 어떻게 될지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